왕비 민씨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았다. 자, 여기서 서인이란 일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인현 왕후를 중전의 자리에서 폐위하고 서인으로 삼으라는 청천벽력 같은 어명이 내려온 겁니다. 인현 왕후는요, 숙종의 어명 한마디에 온 백성이 우러러보는 고귀한 국무에서 그냥 평범한 서인으로 신분이 강등당하고 만 겁니다. 숙종은 인현 왕후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서 나무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숙종에게 꾸지람을 듣던 인현 왕후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진실로 모든 것이 저희 죄입니다. 패출시키려거든 패출시키십시오. 인현 왕후는 숙종의 마음이 완전히 떠났음을 직감한 듯 자신을 폐위해서 내보내려면 내보내십시오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렇게 인현 왕후를 폐위하겠다는 이 숙종의 뜻에 온 조정이 발칵 뒤집혀집니다. 자, 당시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던 건 어느 세력이라 그랬죠? 남인. 그런데 남인들조차도 한나라의 국모를 투기한다는 이유로 폐위시키는 건 이건 아무리 숙종이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지나친 처사라고 판단한 거예요. 하지만 숙종 의지 꺾지 않습니다. 결국 1689년 5월 2일 숙종의 어명으로 인현 왕후는 혼인한 지 8년 만에 중전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이 중궁전 앞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궁녀들로 가득했습니다. 인현 왕후는 화려한 비단 옷을 벗고 소복을 입은 채 뜰 앞으로 나옵니다. 뜰 앞에는 인현 왕후를 궁궐 밖으로 내치기 위한 가마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현 왕후가 탄 가마는 궁궐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14살에 화려한 혼례식을 올리며 중전이 된 인현 왕후. 그녀가 8년간의 중전 생활을 초라하게 마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인현 왕후가 궁궐을 떠난 바로 그날 숙종은요, 신료들에게 인현 왕후와 관련된 아주 냉혹한 명령을 내립니다. 숙종은요, 인현 왕후를 중전에 책봉한 문서는 물론이고요, 인현 왕후가 사용했던 도장, 혼례식 때 입었던 옷, 이거 다 불태우게 합니다. 자, 그렇게 인현 왕후는요, 궁궐에서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잊히는 듯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궐에서 쫓겨난 인현 왕후 어디로 갔을까요? 종로 안국동에 있는 인현 왕후의 사가 친정집이었습니다. 인현 왕후가 사가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그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뗄나무나 쌀의 어려움은 본디 돌볼 것도 없으나 좀도둑은 또한 염려할 만하다. 인현 왕후가 추울 때 불을 뗄 나무는 물론이고요, 먹을 쌀도 부족할 만큼 궁핍한 생활을 했던 겁니다. 심지어 인현 왕후의 사가는 좀도둑이 될까 염려될 정도로 위험해 보였습니다. 당시 사람의 발길과 손길이 끊긴 인현 왕후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궁색했는지 이 창호지로 된 문에 구멍이 나도 이걸 고치지 못할 정도였대요. 인현 왕후의 처소 앞은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무성한 잡초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와. 그래서 이 조정 신하들이 숙종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인현 왕후의 사가에 옷과 양식을 충분히 지급해 줘야 됩니다 라고 말이죠. 숙종은요, 냉혹하게 신료들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달픈 폐비 생활이 계속되고 있던 때 인현 왕후의 가슴이 또 한 번 미어지는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1690년 비어있는 중전 자리에 장희빈이 책봉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장희빈이 낳은 원자가 세자의 자리에 책봉도 되었습니다. 숙종은요, 인현 왕후 내쫓은 이후에요, 장희빈에게 그냥 아낌없이 애정을 퍼부은 겁니다.
심지어 숙종은요, 장희빈 오빠한테도요, 지금의 서울시 부시장에 해당하는 한성부 우윤 등의 높은 관직마저 하사합니다. 장희빈 남매가 그야말로 권력의 핵심이 된 겁니다. 숙종의 총애를 등에 업은 장희빈 남매는 남인 세력의 주축이 됩니다. 승승장구하는 장희빈과 이 남인 세력의 이야기가 인현왕후 귀에도 들리지 않았을까요? 인현왕후는 궁궐에 있는 남편 숙종과 장희빈만 떠올리면 그 억울함에 가슴이 확 막힌 듯한 어떤 답답함에 빠져 있었겠죠. 자, 그렇게 인현왕후가 폐위된 지 6년째 되던 해인 1694년 3월 궁궐이 발칵 뒤집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다름 아닌 남인 세력이 숙종에게 무언가를 고발한 겁니다. 그 고발 내용은요, 충격적이게도요, 서인 세력이 은밀히 인현왕후 복위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서인 세력 중 일부가 인현왕후를 복위시키기 위해 몰래 비밀 자금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뭔가를 해보기도 전에 서인들의 인현왕후 복위 계획이 남인에게 발각된 겁니다. 와, 이거 어떡하냐. 남인들은요, 이때가 기회다라고 하면서 쾌재를 불렀죠. 남인 세력은요, 인현왕후 복위 운동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조정에 남아있는 그 잔존 세력들, 이 서인 세력들을 모조리 제거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인현왕후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던 복위 운동은 이대로 영영 실패로 끝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인현왕후 복위 운동이 고발당하고 불과 6일 뒤 조정의 상황을 180도 바꾼 숙종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참국한 대신이하는 모두 관작을 삭탈하라. 자, 여기서 참국이란 죄인을 신문하는 국문에 참여했다는 의미입니다. 숙종이 돌연 서인을 국문하는 데 참여한 남인 세력들을 모두 관직에서 내쫓으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숙종은요, 남인 세력을 이끌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까지 3정승을 모조리 관직에서 내쫓습니다. 그리고 사형만 14명, 유배 67명, 파직 54명, 총 135명의 남인 세력이 조정에서 축출당합니다. 조정의 집권 세력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자, 숙종이 돌연 정권을 교체한 이 사건을 이렇게 부릅니다. 갑술환국. 1689년 기사환국에 이어서 5년 만에 또 한 번 환국이 일어난 겁니다. 숙종이 기사환국으로 남인을 등용하고 보니까 남인의 정치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장희빈에 대한 사랑도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현왕후 복위 운동을 조사할 때 남인이 수사를 했는데 숙종은 무리한 수사라고 구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실을 계기로 정권을 남인에서 서인으로 단번에 교체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때요, 숙종의 마음이 움직이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희빈을 밀어내고 숙종의 마음을 차지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숙빈 최 씨. 숙종의 마음에 들어온 새로운 여인은 바로 당시 궁녀였던 숙빈 최 씨였습니다. 갑술환국이 일어나기 1년 전 숙종은요, 숙빈 최 씨에게 반해 그녀를 후궁에 책봉했습니다. 그 이후 숙종은 장희빈보다 숙빈 최 씨를 더욱 아끼고 총애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요, 숙종과 숙빈 최 씨의 인연은 인현왕후를 통해 이어졌다는 겁니다. 대체 궁궐 밖에 있는 인현왕후가 어떻게 두 사람의 인연을 이어줄 수 있었을까요? 중전마마의 은혜 조금이나마 보답하게 되었사옵니다. 비록 거란에는 안 계시오니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리 하는 데는 무슨 연유가 있을 것이 아니더냐.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오늘이 베비마마의 탄신일이 온지라. 전하, 소인에게 중벌을 내려주소서. 중벌을 내리다니 당치 아니구나. 네 마음이 참으로 갸륵하지라. 사실 숙빈 최 씨는요, 인현왕후 밑에서 일한 적이 있었던 궁녀였습니다. 숙빈 최 씨는 평소 아랫사람들에게 인자했던 인현왕후의 성품을 존경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궁궐에서 폐위된 인현왕후의 생일상을 차리다 들키는 건요, 숙종의 큰 노여움을 살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숙종은 숙빈 최 씨를 벌하기는커녕 오히려 승은을 내리고 첩지까지 내립니다. 장희빈을 밀어내고 숙종의 마음속에는 숙빈 최 씨라는 새로운 여인이 들어선 겁니다. 자, 그렇게 갑술완국이 일어나고 얼마 뒤인 1694년 4월, 숙종이 누군가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립고 답답한 마음이 세월이 갈수록 깊어져 때때로 꿈에 만나면 그대가 내 옷을 잡고 비오듯 눈물을 흘리요. 숙종의 편지를 받은 주인공, 다름 아닌 인현왕후입니다. 처음에 관간에게 조롱당하여 잘못 처분하였으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남의 핑계를 대는 거네요. 그러니까 자신이 간신들의 꿰매 빠져 농락당하는 바람에 인현왕후에 대한 잘못된 처분을 내렸다고 지금 변명을 하는 거예요. 숙종이 쓴 편지에는 인현왕후를 패배시킨 것에 대한 깊은 후회와 그리움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폐위된 지 6년 만에 남편 숙종의 편지를 받은 인현왕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인현왕후에게 편지를 보낸 후 숙종은 조정신료들에게 이런 어명을 내립니다. 인현왕후의 거처를 창덕궁 별궁으로 옮기라. 숙종이 인현왕후를 궁궐로 다시 불러들인 후 중전의 자리에 복위시킬 계획을 내비친 겁니다. 인현왕후를 복위시킬 준비를 마친 숙종은요, 궁궐로 돌아오겠다라는 긍정의 뜻이 담긴 인현왕후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현왕후는요, 편지를 읽자마자 곧바로 답장을 써서 숙종에게 보냅니다. 이 죄명을 지고도 곧 죽지 않고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낯을 들고 사는 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편히 사는 것도 이미 스스로 분수에 지나치거니와 별궁에 이처하라는 명은 더욱이 천신이 받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한 맺힌 세월이 있는데 맞아. 인현왕후가 숙종의 뜻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그건 아닐까요? 그럼요. 그렇죠. 하지만 인현왕후의 대찬 거절에도 숙종 포기하지 않습니다. 숙종은 애타는 마음을 담아 인현왕후에게 두 번째 편지를 또 보냅니다. 10번이나 펴보고 절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 보낸 물건을 죄다 받고 또 몇 글자로 회답하기 바란다. 숙종은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이번에는 인현왕후에게 옷과 가마를 보낸 거예요. 한마디로 인현왕후의 환심을 또 사기 위한 선물 공세도 있었던 겁니다. 숙종의 두 번째 편지를 읽은 인현왕후, 곧바로 답장을 써서 궁궐로 보냅니다. 감히 당돌하게 사양하면 성의를 어겨서 그 죄가 더욱 커지는 줄 본디 압니다마는 다 분수에 넘쳐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므로 끝내 받기 어렵습니다. 인현왕후는 이번에도 궁궐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이죠. 하지만 불굴의 의지를 가진 숙종, 인현왕후를 다시 한번 설득하기 위해 세 번째 편지를 또 보냅니다. 숙종이 세 번째 편지를 보내오자
인현왕후는 더 이상 숙종의 뜻을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1694년 4월 12일 인현왕후는 6년의 세월을 뒤로 하고 초라한 자신의 사가를 떠납니다. 이때 숙종은요 창덕궁 별궁 앞에서 인현왕후가 도착하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중? 네. 이야. 마중 나가야죠. 3번이나 보내고 했는데. 그리고 마침내 인현왕후의 가마가 별궁 앞에 도착합니다. 인현왕후와 숙종이 6년 만에 극적으로 재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중자. 그간의 고초가 얼마나 크시었소. 그렇게 1694년 6월 인현왕후는 재입궁한 지 2개월 만에 중전에 다시 책봉됩니다. 와.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2번이나 중전의 자리에 오른 여인이 된 겁니다. 패비가 다시 중전의 자리를 되찾은 일은 조선 왕실에선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 장희빈은 중전의 자리에서 내려와 다시 정일품 희빈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겁니다. 우와. 다시 부부가 된 숙종과 인현왕후의 사이는요 그 어느 때보다 화목했습니다. 궁궐로 돌아온 직후 인현왕후가 병을 앓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숙종은요 인현왕후에게 직접 음식을 권하기도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자, 사실 숙종은요 인현왕후가 복위하기 전부터 다른 후궁을 질투하는 드센 성격의 장희빈한테 지쳐있는 상태였거든요. 아하. 그런 상황에서 인현왕후가 제외하고 보니까 인현왕후의 온화하고 이해심 많은 성품이 더욱 빛나 보였던 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인현왕후를 소름 끼치게 만드는 무서운 일이 중궁전 한 복판에서 벌어집니다. 희빈에 속한 것들이 항상 나의 침전에 왕래하였으며 심지어 창에 구멍을 뚫고 안을 엿보는 짓을 하기까지 하였다. 후궁으로 강등된 장희빈은요 인현왕후가 자신의 중전 자리를 빼앗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장희빈은요 중궁전으로 궁녀들을 보내가지고 인현왕후의 동태를 늘 주시한 겁니다. 심지어 이 장희빈의 궁녀들은요 창호지에 구멍을 뚫고요 인현왕후가 머무는 거처를 엿보는 이런 대담한 행동까지 합니다. 아이고야. 인현왕후는 장희빈의 그 끔찍한 괴롭힘과 감시에 그저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럼 인현왕후를 챙기던 숙종은 가만히 있었나요? 그때 숙종은 장희빈이 이토록 인현왕후를 괴롭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현왕후도 숙종에게 누군가를 고자질하는 성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숙종은 당시 인현왕후가 받는 고통을 전혀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인현왕후가 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던 어느 날 궁궐이 대혼란에 빠진 일이 벌어집니다. 인현왕후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겁니다. 네, 사실 인현왕후는요 복위 전부터 몸과 마음이 모두 피폐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병 속에서 끙끙 앓던 인현왕후가 숙종을 불러요. 인현왕후는 힘겨운 목소리로 숙종에게 무언가를 간곡히 부탁하죠. 자신이 죽고 나면 후궁 중에서 영빈 김씨를 중전으로 삼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현왕후는요 자신이 죽은 후 장희빈이 다시 중전의 자리에 올라 권력을 휘두를 것을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701년 8월 궁궐에서 비통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 1년 동안 병을 앓던 인현왕후가 결국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요, 인현왕후가 죽고 불과 한 달 뒤 인현왕후의 죽음에 대한 놀라운 진실이 밝혀집니다. 바로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해서 목숨까지 잃게 했다는 것이었죠. 자, 인현왕후전에 따르면요, 어느 날 숙종의 꿈에 죽은 인현왕후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현왕후가 장희빈의 이 처소를 가리키면서 억울하옵니다, 억울하옵니다 하고 구슬프게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화들짝 놀라 꿈에서 깬 숙종. 숙종은요, 인현왕후의 죽음이 장희빈과 관련이 있음을 직감하고요, 한달음에 장희빈의 처소로 달려갔답니다. 장희빈의 처소에 도착한 숙종은 찬찬히 장희빈의 방안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숙종은요, 방 안에 있던 병풍 뒤에서 경악할 만한 물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건의 정체는 다름 아닌 한 여인의 얼굴이 그려진 초상화였습니다. 초상화는요, 날카로운 화살이 수없이 꿰뚫려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한 달 전에 죽은 인현왕후였습니다. 인현왕후를 질투한 장희빈이 자신의 처소에 신당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는 궁궐 안으로 무당까지 불러들인 후 이 신당에서 인현왕후를 향해 끔찍한 저주를 날렸던 겁니다. 인현왕후의 증세를 연구한 한의학 논문에 따르면 답답함, 우울증 등 때문에 35세라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도 합니다. 인현왕후는 권력을 적극적으로 지향하거나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권력과 너무 가까운 삶이었기 때문에 무척 힘들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이때 분노한 숙종은 엄청난 결단을 내립니다. 숙종이 장희빈에게 인현왕후를 저주한 죄를 물어 스스로 자진하라는 어명을 내린 겁니다. 한때 품에 안고 총애했던 후궁 장희빈을 가차없이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숙종은 조선 왕실에 다시는 장희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후대의 왕들이 지켜야 할 어명을 한 가지 내립니다. 후궁은 중전의 자리에 오를 수 없다. 뒤늦게나마 자신의 과오를 인정한 셈이 된 거죠.